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미선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윤리 지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터넷 변화와 신기술 첫 번째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변화와 신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주관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넷 사회와 문화 현상 중에서 인터넷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인터넷 문화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테크노 문화, 사이버 문화, 인터넷 문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이 인터넷 문화의 개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문화라는 것은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문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통신이나 업무,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는 행동 양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엄밀히 말하면 사이버 문화나 사이버 컬처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여기 시험에서는 인터넷 문화를 사이버 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컬처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용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내용들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댓글 문화입니다. 선풀, 악플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원문에 대해서 짧은 글로 의견을 주고받는 문화. 이게 바로 댓글 문화인데요. 저는 신문 기사가 올라오거나 여러 내용들이 있을 때 보통 댓글부터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댓글이 창의적이고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웃고 있는데요. 이 댓글 문화가 지금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 문화 중에서 좋지 않은 문화, 다 아시겠지만 악플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반대돼서 선풀 문화를 만들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진행이 되었었죠. 악플을 왜 남길까요?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모해하거나 하는 그런 악플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 키퍼가 되어서 그런 것들은 보이콧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디 문화. 이제는 너무 또 이것도 많이 유행이 됐고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가 잡혔는데요. 원본을 차용을 해서 재미를 추구하거나 정치, 사회 문제 등을 풍자하는 문화를 패러디 문화라고 하죠. 연예인들이 어떤 가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발표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많은 패러디들이 생깁니다. 또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한마디라도 잘못하거나 이슈가 되는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한 패러디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패러디를 통해서 대중들은 비판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패러디 문화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 상황입니다. 주의할 점은 패러디 문화가 너무나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B급 문화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말이 A급, B급, 뭔가 우리 성적에서도 B 받는 것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문화에서도 B급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브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인 문화는 아니지만 서브 문화, 뭔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즐기는 그런 문화는 아닌데 신기하게도 대중의 지지를 너무나 많이 받는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을 B급 문화라고 합니다. B급 문화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유머나 모방, 유치한 내용들, 심지어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농담이 섞여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B급 문화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즐기면서 서로 또 B급 문화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로 재생산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놀이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B급 문화고요. B급 문화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뮤직비디오 보시면 가사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기도 하고 한데 현대의 많은 것들을 풍자한 내용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이 즐겼었죠. 또 많이 그것을 가지고 패러디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런 문화를 B급 문화라고 합니다. 내용을 준 다음에 내용 중에서 이 문화는 어떤 문화에 해당이 될까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나오면 잘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언어입니다. 인터넷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사이버 언어인데요. 이 사이버 언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언어, 또 채팅 언어 이런 것들을 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언어들을 사이버 언어라고 합니다. 발생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이버 언어는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요. 경제적 동기, 표현적 동기, 그리고 오락적 동기, 유대 강화 동기, 심리적 해방 동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어떤 한 가지 동기만으로 사이버 언어가 탄생하진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동기를 먼저 보시면요. 컴퓨터 자판의 타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이버 언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뭔가 채팅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길게 치기 싫어서 뭐 인정합니다라고 할 때도 이응, 지읒 이렇게 치는 것처럼 경제적 동기로서 새로운 사이버 언어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정합니다를 이응, 지읒으로 쓰는 것이 경제적 동기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락적이기도 하고 표현적인 동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동기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내용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적 동기는요,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나의 상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뭐 활자를 이용해서 꽃을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재미있는 그림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데요. 그렇게 사이버 언어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언어다라는 겁니다. 또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적인 동기로서 그렇게 사이버 언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언어를 수수께끼나 암호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해독하는 데서 오는 재미, 그런 것이 바로 오락적인 동기입니다. 가끔 보면요. 일본어나 우리나라 언어를 섞어서 한글도 아닌 것이 한글인 것이 이런 언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오락적인 동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유대 강화 동기로서 사이버 언어들이 탄생을 하는데요. 어떤 한 그룹에 속한 사이버 공동체 내에서 그들만의 동질감과 그들감의 동료 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언어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해자라는 신기한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언어들은 그 그룹 안에서 뭔가 높은 단계에 오른 네티즌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용어였습니다. 지금도 뭐 야구 동호회나 어떤 동호회 위주로 해서 거기만의 어떤 사이버 언어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유대 강화 동기다라는 것입니다. 또 심리적 해방 동기로서 사이버 언어들이 생겨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인터넷 안에서는 나는 자유롭게 표현할 거야 라는 의미로 새로운 언어 형식들을 추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표현해내죠. 그래서 사이버 언어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동기들이 규합이 돼서 언어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동기의 예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공동구매, 공구, 게임, 겜 뭐 이렇게 쓰고 말죠. 그리고 매우 재밌다, 꿀잼 이렇게 하고요. 감사는 이제 기억시옷으로 쓴 지 오래됐죠.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만약에 축약해서 썼다 그러면 경제적 동기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한 동기로서 언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시험에 여기 있는 예시들이 나오면서 이것은 어떤 동기에 가까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경제적인 동기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이버 언어의 특징인데요. 사이버 언어는 자신만의 어떤 특징과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를 창출해 준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언어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만 보고서는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아주 재밌고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가 있고요. 나이가 적은 분들도 인터넷 안에서 오히려 어른스럽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 언어만 가지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일정한 네티즌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화자의 성향이나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이버 언어의 장점인데요. 일단 한 그룹 내에서, 사이버 공동체 내에서 아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언어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동원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의 미관상 아름다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이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남과 구별돼서 오는 쾌감, 이런 것들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이버 언어입니다.
단점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채팅할 때부터 그리고 인터넷 초기부터 한글을 많이 파괴했거든요. 네, 한글이 파괴될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단점이 되겠고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오히려 단절될 수도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신기한 게 특정 지역이나 인물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확산되는 것이 좀 신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발효 음식인 김치나 된장을 가지고 좀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좀 신기하거든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그런 음식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하하는 데 쓰는 것 또는 지역을 가지고 비하하는 데 쓰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또 너무나 개인적인 성향에 지나치게 집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 관련 신조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많은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새로운 용어들인데요. 새로운 용어들은 주관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이프 로그라는 단어입니다. 삶 속에서의 로그, 우리 보통 컴퓨터 쓰면 컴퓨터 안에 로그 기록 남는다 이런 것들이 있죠. 부끄럽고 재밌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사담을 들려드리자면 제가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 제 컴퓨터를 쓰곤 했었는데 뭘 쓰나 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저는 로그를 통해서 또 인터넷 캐시를 통해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통이 나면 너 이거 봤지 하면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수긍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라이프 로그라는 것은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상에 관한 정보 자체를 라이프 로그라고 합니다. 웹을 사용하면서 어떤 패턴들이 나타날 거겠죠? 뭔가 쇼핑을 하거나 웹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몽땅 다 하루의 기록이 남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남은 그 하루의 기록, 그것을 그 하루의 라이프 로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이동 경로, 구매 행동, 사용 패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수집하고 기록하고 분석해 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 같은 것을 찾아보면요. 라이프 로그에 남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한 개인에 관한 것도 그렇게 많이 남는데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로그가 만약에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 무엇일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겠죠. 저도 지금 일부러 오늘 제 라이프 로그와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왔는데요. 이런 것들로 뭔가 체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허락만 한다면 기업에서는 그것들을 분석해서 이 사용자는 또는 사용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앱을 좋아한다.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겠죠. 만약에 저의 라이프 로그를 국가에서 가져간다면 대국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고 국가에서도 분석을 해줄 겁니다. 스마트폰의 GPS 정보 그리고 카메라, 신용카드의 이용 패턴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라이프 로그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로그는요. 웨어러블 기기와 매우 관련이 깊은데요. 웨어러블 기기 이제는 너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텐데요.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을 하는 전자기기입니다. 안경이나 시계 이런 것과 같이 뭔가 착용하는 것도 있고요. 옷처럼 입을 수 있는 형태의 컴퓨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보통 의복을 착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건강 정보나 아니면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일반 사람들에게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항시성, 안정성 또는 안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그다음에 착용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항시성이라는 것은요. 사용자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기 위해서 언제나 통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항시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통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항시성이라는 특징이고요. 안정성 또는 안정성이라고 말하는 이 특징은요. 착용을 했을 때 뭔가 너무 무겁거나 불편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전자파로부터 어떤 건강 이런 것들도 지켜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 안정성이고요. 착용감, 적은 무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착용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뭔가 글래스, 안경으로 되어 있는데 안경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찰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착용감이라는 것도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함께 라이프 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면 라이프 로그들을 더 많이 분석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에게 맞는, 그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들을 주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고요. 라이프 로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용어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환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들과 이런 기술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보시면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스마트 글래스, 만약에 이거를 내가 차고 있다 그러면 증강현실로 뭔가를 보고 뭔가 느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고 느낀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딘가에 클라우드에 전달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는 증강현실을 지금은 어떤 한 놀이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증강현실과 관련된 글래스를 경비, 뭔가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차고 있다. 그러면 차고 있으면 즉각 범죄인에 대해서 안경에 정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바로 사물 인터넷이 감지해서 그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분석을 해서 범인이 나타났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클라우드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시 또 안경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어떤 스마트 글래스를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의 눈 같은 것들, 눈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의료 정보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 어떤 것들을 더 처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환경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아주 중요한 기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구름으로 표현하는 이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여러 단말기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단말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 정보들이 모인다. 그리고 이 단말기들, 연결된 단말기들 속에 사물 인터넷 기기들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요. 스마트폰 포비아입니다. 사실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요즘 들어서 또 슬슬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어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까 봐 또 뒤처질까 봐 걱정이 되고 불안이 심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 보통 공포를 포비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스마트폰 포비아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용어인데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노모포비아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노 모바일 폰 포비아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것은 휴대전화 자체가 없으면, 즉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어떤 트렌드를 못 따라갈까 봐 걱정하는 것과 달리 휴대전화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지금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지금 휴대전화 못 쓰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저도 지금 촬영 중에 휴대전화를 볼 수 없는데 한쪽 머리로는 어떤 메시지가 와 있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휴대전화가 없으면 뭔가 휴대전화가 단절됐을 때 느끼는 공포감, 그게 바로 노모포비아입니다. 이 노모포비아는 스마트폰 중독 증상, 그중에서 중독 증상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금단이라는 증상과 관련이 됩니다. 노모포비아와 스마트폰 포비아는 약간 다른 용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노사피엔스,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에 빗대어 생겨난 용어인데요. 폰을 쓰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지금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데요. 디지털과 함께 태어나고 디지털과 함께 자라고 디지털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죠.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로서 스마트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활용하는 그런 세대.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호모 루덴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호모 루덴스는 어떤 학자가 이 유희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붙인 용어입니다. 놀이하는 인간,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놀이하면은 그냥 놀고 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해내는 것 자체를 철학적으로 유희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인터넷 윤리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응용이 됐냐 하면요. 스마트폰 기기와 앱, 게임 등에 몰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호모 루덴스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신다? 역시 호모 루덴스입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 놀이도 하면서 재밌어 하면서 창조적으로 뭔가 새롭게 만드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호모 루덴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또 비슷하게 퍼놀로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퍼놀로지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놀로지 이러면은 어떤 학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 윤리에서의 퍼놀로지라는 용어는 그냥 퍼놀로지라고 해석을 하고요. 재미, 펀이라는 용어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첨단 기술에 재미 요소를 더한 기능성 재미, 이것을 퍼놀로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 삼성에서 나온 예전에는 폴더폰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 플립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접히는 형태의 과거에만 사용했던 폰들이 지금 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폰을 사셨다고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접히는 거 불편할 텐데 왜 다시 접히게 할까? 그 또한 하나의 재미죠.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침대에서 접어서 보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땐 넓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펀과 테크의 합성어, 이것이 바로 퍼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쿼터리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용어만 만나면 모 아이스크림 회사의 쿼터가 생각납니다. 매우 큰 용량의 아이스크림인데요. 네, 바로 그거하고 비슷한 용어입니다. 쿼터는 4분의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60분이라는 1시간, 60분의 4분의 1은 15분이죠. 거기서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쿼터리즘이라는 용어입니다. 스마트폰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15분 이상 한 가지 정보에 집중하기 힘든 현상, 그것을 쿼터리즘이라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이 쿼터리즘이 인내심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지칭한다라고 했지만 지금을 보면요. 인터넷 사용자 모두 대부분 쿼터리즘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인스턴트 메신저 같은 것으로 어떤 메시지가 와 있는데 저도 지금 촬영 중에 어떤 메시지가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단톡방에 메시지가 한 300개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빨리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꼼꼼히 막 1시간에 걸쳐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그럴 것 같거든요. 저도 스킵하면서 빠르게 읽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기로 뭔가를 볼 때는 신기하게 아주 재밌지가 않으면 15분 이상 정보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거치면서 온라인 수업들도 많이 듣고 하셨을 텐데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많이 집중이 되시나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매우 전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내가 인내심을 가져야지만 그만큼 집중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즉, 스마트 기기를 너무 많이 활용하면 오히려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15분 이상 한 가지 정보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그것이 뉴미디어가 가져온 그런 특징들입니다. 그러한 행동 양식, 쿼터리즘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에 빠진 세대를 쿼터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찰나족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쿼터족하고 좀 다릅니다. 찰나에 뭔가를 한다. 찰나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죠. 즉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인터넷에 검색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세대를 일컫는 것을 찰나족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환경 변화에 빠르게 순응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문제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특징이 있다.
어떤 것을 이제 우리 대화하다가 모르면 즉각적으로 핸드폰으로 찾아보게 되죠. 또 계산을 하게 될 때도 보통 암산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계산기를 열어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은 없지만요.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을 너무 자주 하면요. 우리의 뇌가 검색하는 방법만 기억하고 검색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뭔가 짧은 계산을 하거나 쉬운 계산을 하시거나 어떤 것을 찾아낼 때 곰곰이 생각해서 하시는 그런 습관들을 일부러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뇌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카시즘과 인포데믹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는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카시즘이라는 용어는 네티즌이라는 용어와 메카시즘이라는 용어가 합성이 됐는데요. 이 메카시즘은 냉전 시대 때 공산당이 아닌데 공산당처럼 밀어붙여서 그 사람을 뭔가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 메카시즘입니다. 뭐 정확한 어원은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요. 네티즌과 이 메카시즘이 합성이 돼서 네카시즘이라는 용어는 온라인 마녀 사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비방을 퍼붓는 것, 그것을 네카시즘이라고 합니다. 네, 네카시즘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시면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빠지지 않도록 또 동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인포데믹스라는 용어도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스, 전염병이라는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전염병처럼 정보가 퍼진다? 과연 좋은 정보일까요? 추측이나 루머와 같이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점점 퍼져나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치명적인 위기가 초래하는 것, 그 자체를 인포데믹스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위기가 초래되지 않아도 잘못된 정보가 점점 퍼져나갔다 그러면 그것을 인포데믹스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용어는 앱 이코노미라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대중화되면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스마트폰에는 앱이 들어가게 되죠. 이 앱을 중심으로 해서 창출된 새로운 경제 구도, 그것을 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앱 개발자, 앱스토어,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라는 용어도 이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SNS와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입니다. SNS 들어가시면 이제는 인맥 구축뿐만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상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소셜 커머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SNS와 관련된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잘못하면 악성 코드의 유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이슈이고요. 소셜 허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셜 허브, 보통 컴퓨터에서 허브는 한 곳으로 모아놓은 것을 허브라고 하는데요. 소셜 허브는 SNS를 한 곳에 모아놓은 그런 통합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에 소셜 허브 치시면 외국 사이트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소셜 허브 사이트들도 나올 텐데요. 그 사이트 내에서 여러 가지 SNS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소셜 허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소셜 허브가 있을 때, 소셜 허브는 정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는 신뢰성을 지켜준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SNS를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준 것은 좋은데 SNS가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정보의 객관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더 증가가 되거나 더 보장이 될까요? 네,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셜 허브와 정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연결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은 틀린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홈, 이전에 사물 인터넷 하면서 언뜻 스마트 홈,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마트 홈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도모틱스라고도 부릅니다.
가전장치, 에너지장치, 집안에 들어가는 보안장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스마트 홈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홈은 사물 인터넷 환경이 구축이 됐을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스마트 홈이고요. 네트워크화된 여러 가지 가전들을 통해서 질 높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홈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그런 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핀테크라는 용어인데요. 핀테크도 있고 테크핀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어디서 어떤 기능을 끌어다 썼느냐에 따라서 핀테크 또는 테크핀이라고 합니다. 금융에서 기술을 끌어다가 더 나은 금융을 만들었을 때는 테크핀이라고 할까요? 핀테크라고 할까요? 네, 바로 핀테크라고 하는데요. 핀테크라는 것은 금융에서 기술을 가져다가 더 나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 기술들을 만들어낸 것을 핀테크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테크핀은 나오지 않고요. 핀테크만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주관식으로도 종종 나옵니다. 이 핀테크 기술로 인해서 간편결제 이런 것들 여러 페이들 있을 텐데요. 그런 페이들 활용이 되고 있고요. 송금, 대출, 주식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금융 서비스에 이 핀테크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보안 매우 중요하고요. 또 오가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이런 것들 보안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핀테크와 관련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컴퓨터로 구성한 가상의 환경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체험하는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컴퓨터에 구현된 현실 속에서 뭔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 그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 안에 실제는 없지만 또는 실제는 있지만 그 있는 환경들을 컴퓨터 내부에 구성을 해줘서 내가 마우스나 여러 가지 기기를 가지고 입력기기를 가지고 그 안을 컴퓨터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가상현실입니다. 실제 이미지나 배경, 객체 전체를 가상의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화면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이죠. 밑에 그림 보시면은 모니터 속에 새로운 배경들, CG를 입혀서 이렇게 새로운 가상현실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증강현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현실을 더 증강시켜준다라는 의미죠. 가상현실과 달리 실제 현실에 보이는 시야에다가 추가적으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 그래서 하나의 영상처럼 보여주는 기술, 그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을 보려면 보통 웨어러블 기기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요. 허공 속의 설계도가 입체 영상으로 떠오르고 주인공은 눈짓, 손짓만으로 자유롭게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일상 속에 스며든 증강현실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보인 400만 원대 증강현실 기기는 건설과 의료, 교육 현장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 환경을 내놨고 애플도 관련 기기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콘택트 렌즈까지 개발됐습니다. 충전할 때 일어나는 발열 문제도 해결됐고 각종 센서만 더해주면 당뇨병 진단부터 증강현실 구현까지 렌즈 하나로 가능해집니다. 마이크로빔 프로젝터 크기가 지금은 컨택트 렌즈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조금 큰 편입니다만 충분히 작아진다고 하면 2년 내에 증강현실용 컨택트 렌즈 구현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더 이상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장비를 머리에 쓰지 않아도 증강현실을 구현해내는 일이 머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증강현실 기기가 스마트폰이나 TV, 태블릿 PC 같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들어가는 기기를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글래스를 착용하고 실제 환경 속에는 없지만 글래스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놀이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또 왼쪽에 보시면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스마트폰을 갖다 댔더니 새로운 모습으로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증강현실입니다. 현실을 더 뭔가 증강시켜서
거기에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도 주관식에 종종 나오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3D 프린팅도 인터넷 윤리와 중요한데요. 3D 프린팅은 왜 인터넷과 중요하지? 3D 프린터가 뭔가 인터넷 연결되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팅에는 3D 프린팅과 관련된 모델링 파일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 모델링 파일에 대한 저작권,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SNS에, 여러 플랫폼에 올라옵니다. 근데 예전에 한 가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권총을 만드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3D 프린팅에 관련된 것도 인터넷 윤리에서 중요한 새로운 이슈로 보고 있는데요. 실험을 준비하는 한 남성. 얼핏 봐서는 봉형의 플라스틱 제품 같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분명 총입니다. 캐나다의 한 남성이 산업용 3D 프린터로 22구경 소총을 만든 겁니다. 유튜브 등에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를 실험하는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권총부터 소총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실제 총기와 유사한 사제 총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승용차 유리를 향해 발사하자 구멍이 그대로 뚫립니다. 사제 권총은 맥주병과 캔 맥주를 박살낸 만큼 위력적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제 권총은 경찰 389경 권총의 88%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총기의 주요 부품을 분리해 택배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사 강도를 높이기 위해 프리온 가스 대신 이산화탄소 가스를 활용해 개조하기도 합니다. 3D 프린팅이 이제는 가정 안에 놓이게 되는데 그 가정 안에서 만약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상한 걸 만든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윤리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시험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 문화와 관련된 인터넷 신기술 파트에서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은 오히려 정보보안 쪽에서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아주 중요한 단어고 정말 별이 5개 하고 싶은 단어인데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보안 기술로서 개발된 건데요. 알려지기로는 일본 사람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록이라는 단위에다가 데이터를 어떤 정보가 일어났을 때 그 데이터를 담아서 그 블록을 다 체인으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형태라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붙여졌는데요. 이 블록에 뭐가 담기냐면요. 돈이 어떻게 이전됐는지, 소유권은 어떻게 됐는지, 거래, 누군가의 신원, 그 다음에 서로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저장된 블록 단위가 어떤 거래가 일어났다. 만약에 A와 B 사이에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그게 블록에 담기거든요. 만약에 100만 원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블록에 담깁니다. 블록에 담긴 즉시 그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네트워크 구성자에게 이 블록이 담겨서 체인으로 연결된 이 전체가 다 같이 뿌려집니다. 즉 복제가 됩니다. 제가 매체의 본질 아주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체, 디지털 매체라는 것은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즉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그 복제 본을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갖게 되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우리 100만 원 주고받지 않았어. 50만 원이야라고 거짓말해도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해킹을 하려고 해도 이미 복제되어 있는 원본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킹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가 블록에 기록되면요. 그 뒤에 오는 모든 블록을 변경하지 않고는 모든 사용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그런 중요한 기술로 가상화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위조, 변조, 삭제 이런 것들을 보안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이것을 공공거래장부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장부의 특성은 기록이 남는다는 점, 그리고 누구나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분산형으로서, 이 분산형이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컴퓨터에 존재한다.
분산되어서 모두가 다 같이 갖게 된다. 분산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있는데요. 아직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시험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NFT 많이 등장이 되고 있죠. 신문기사 상에서요. 이 NFT라는 것은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것으로 대체하기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NFT라는 것입니다. 이 토큰이라는 것은 한 개의 토큰당 어떤 가치를 갖는 그런 자산을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토큰 자체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NFT라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예술, 음악, 게임 내 아이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디지털 자산인데요. 그 자산에 대해서 인증과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인증서가 NFT라는 것입니다. NFT와 다르게 FT도 있는데요. FT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다라는 겁니다. FT가 뭐냐면요. 하나의 토큰이 다른 값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FT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1대1 교환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토큰이 다른 어떤 가치로서 교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NFT라는 것은 한계가 발생했을 때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NFT입니다. 네, 다음 용어는 딥페이크인데요. 이 딥페이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바마 대통령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오바마라고 믿었다는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한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예시를 더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마이헤리티지라는 사이트거든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그런 사이트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만든 그림을 이 마이헤리티지에 올려봤습니다. 이 그림은 2D 그림인데요. 이 그림 올렸더니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얼굴로 보이죠. 네. 안 죽은 의사, 얼굴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그런 사진들 인터넷에서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살아계셨으면 이런 표정, 이렇게 인자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을까? 이게 바로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딥페이크라는 것은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과 가짜라는 것의 합성어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로 뭔가 합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좋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악의적인 문제들이 생겨난다, 역기능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이슈입니다. 그냥 재미로 한 건데요? 아,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순간의 호기심과 장난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것은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생성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하는데요.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죠. 원본을 넣어주면 그 원본과 비슷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가짜를 만듭니다. 그럼 가짜가 진짜와 같은지를 인공지능 스스로가 계속 비교하면서 결과적으로 진짜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성 모델이라는 건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거의 진짜처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리 문제. 첫 번째는 음란물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의 96%가 음란물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또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합성을 넘어서 인물의 재배치도 가능하고 공간의 재구성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인데 그것을 진짜처럼 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피싱 같은 것들도 이미 생겨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딥보이싱도 가능하거든요. 즉 목소리도 똑같이 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외국인이 실제로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회사의 대표가 돈을 보내달라 해서 너무나 목소리가 똑같아서 보내준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피싱인데요. 지인의 얼굴, 목소리까지 위조해서 피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명기관을 사칭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절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딥페이크에 관련된 윤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트롤리 딜레마도 주관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딜레마는 답이 없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일 때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트롤리, 기차 위를,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그 트롤리 기차로부터 나온 용어가 바로 이 트롤리 딜레마인데요. 이 트롤리 딜레마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를 보호해야 되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한 트롤리 딜레마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뛰어들었다. 그런데 차가 운전자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것인가? 네,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가설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리학 사고 실험 중 하나로 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럴 때를 트롤리 딜레마라고 한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기차가 달릴 때 그대로 달리면 5명의 사람이 사상을 입게 되는데, 만약에 레일 변환기를 돌리면 1명 쪽으로 간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슈가 있냐면 비상 상황 시에 운전자, 이제는 운전자가 아니라 운전을 못해도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운행은 할 수 있겠죠. 운행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날이 언젠간 올 텐데요. 운전자, 운행자와 보행자 중에서 누구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또 사고 발생 시에 차량 제조자도 있고요. 차량을 개발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요. 운전을 하고 있었던, 운전대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각각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트롤리 딜레마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문제를 아주 짧게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입니다. 다음 중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불린다. 중앙집중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블록의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한다. 모든 거래자들이 정보를 공유 및 대조하여 데이터의 위조 변조를 감시한다. 자, 여러분 답변 나오셨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중앙 집중이 아니라 분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거래장부 그러면 지문이 아주 길어도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블록체인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추측 루머와 같이 부정확한 정보가 점점 확산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주의하실 점은 네카시즘과 인포데믹스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서는 인포데믹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카시즘은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네카시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했다,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네카시즘이라고 합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15분 이상 한 가지 정보에 집중하기 힘들다. 15분 하면 바로 나오셔야 되겠죠. 네, 그러한 현상, 그러한 행동 양식 뭐라고 할까요? 답은 쿼터리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미래의 신개념 주택이다.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물리적 의미의 집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및 표현성을 제공한다. 각종 서비스들을 네트워크화된 여러 생활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자세하게 한다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구현된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스마트 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몇 가지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시험에 주관식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